만약 제가 90대에 접어든 일본 의사들이 여전히 수술을 집도하고 환자를 진료하며 절반 나이의 사람들처럼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들은 평범한 의사들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조용히 실천해온 식습관을 통해 그 효과를 온몸으로 증명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샤게키 히나하라 박사는 105세까지 생존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일했고, 미야자키 히키치 박사는 105세에 세계 최고령 단거리 육상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도 아니고 값비싼 보충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한 노화를 위해 들어왔던 이야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식사법이었습니다. 도쿄 의과대학 연구진이 일본의 100세인 847명을 조사했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장수에 대한 모든 상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슈퍼푸드를 먹지도 않았고 유행하는 식단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아주 단순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의사들이 밝혀낸 최고의 비밀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 안에서 벌어지는 반응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은 수명을 최대 40%까지 늘릴 수 있으며, 반대로 전체 인구의 95%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완전히 반대의 행동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나이와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정성껏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7번째 음식을 먹을 때의 온도가 수명을 바꾼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본의 장수 의사들은 수십 년 전부터 한 가지 중요한 관찰을 해왔고, 이제야 서양 의학이 그 중요성을 뒤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음료의 온도입니다. 오키나와의 백세인을 40년 넘게 연구해온 스즈키 마코토 박사는 하루 종일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음료를 즐겨 섭취하는 사람들이 소화 기능이 훨씬 뛰어나고 만성 염증 수치도 낮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은 그 온도를 천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원래라면 세포 회복이나 면역 기능 강화에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기아토 대학에서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15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식사 중에도 따뜻한 음료를 함께한 사람들은 소화 장애가 32% 감소했고 만성 변비는 28% 낮았습니다. 위장을 하나의 냄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찬 재료를 계속 집어넣으면 요리가 느려지고 조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음식과 음료는 영양소 분해를 늦추고 흡수를 방해합니다. 일본 전통의학에서는 이 원리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식사량뿐 아니라 식사 방법까지 포함하는 하라하치부라는 개념을 실천해왔고, 그 핵심에는 소화의 불을 지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소화 효소는 천에서 가장 활발히 작동하며 식사 중 얼음처럼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효소 활동이 최대 40%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식 식사 습관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너무 뜨겁지 않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온도가 이상적입니다. 식사 중에는 얼음물 대신 따뜻한 미소국이나 녹차를 곁들이며 심지어 여름에도 식사 전후에는 찬 음식을 되도록 피합니다. 물론 차가운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일본 의사들은 식후 최소 30분이 지난 후에 찬 음식을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소화 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효과를 원하신다면 따뜻한 물을 일상적인 기본 음료로 정해보세요.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채워두고 필요하다면 레몬 한 조각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며칠만 실천해도 소화가 편안해지고 속이 덜 더부룩하며 하루의 에너지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무심코 놓치고 있는 시간의 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100세인 의사들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식사 습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루의 식사를 모두 마치는 시간을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특별할 것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연구 결과는 이 방법이 지금까지 밝혀진 장수 전략 중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나구모 요시노리 박사는 일본의 외과 전문의이자 장수 연구의 권위자인데 그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식사 패턴이 오토파지라는 중요한 생체 과정을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토파지는 우리 몸의 세포 정화 시스템으로 마치 오래된 부품을 분해하고 다시 건강한 세포 구조로 재조립하는 생물학적 재활용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을 만큼 중요한 발견이지만 일본의 100세 의사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원리를 자연스럽게 실천해왔습니다. 밤 사이에 12시간에서 14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오토파지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도쿄대학은 10년 동안 2,000명의 성인을 추적한 결과 공복 시간을 꾸준히 지킨 사람들은 대사 증후군 발생률이 43% 낮았고 염증 수치도 37%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식사를 건너뛰거나 스스로를 굶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본의 장수인들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다만 일정한 시간 안에 먹고 나머지 시간은 소화기관이 쉴 수 있도록 비워두는 것이죠. 대표적인 패턴은 아침 7시에 아침 식사 정회, 점심 저녁은 오후 7시 전에 마치는 것이며 이후에는 물이나 따뜻한 차만 섭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 14시간 동안 몸은 회복하고 세포를 정리하며 인슐린 수치도 안정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며 뇌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단백질인 BDNF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오키나와 100세인 연구에서도 이 식사 시간 패턴을 유지한 사람들이 밤늦게 간식을 먹은 이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무려 6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습관을 잘 실천하기 위한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지금 식사 시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다면 갑자기 8시간 창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매주 30분씩 저녁 시간을 조금씩 앞당기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마지막 식사는 배부르되 부담스럽지 않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하면 밤늦게 출출한 상황도 줄어들고 위장을 과도하게 무겁게 하지도 않습니다. 일본 장수 의사들은 보통 생선밥 채소, 미소국으로 구성된 간결하고 따뜻한 저녁을 즐깁니다. 자극적이지 않지만 포만감을 주는 식단입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꾸준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이들이 불과 2주 안에 수면질 향상, 아침 에너지, 증가 사고력 개선 등을 체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소개할 다음 비밀은 음식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약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매일 올라올 시니어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5번째 비밀은 음식의 색깔이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마다 세츠 박사가 일본의 어떤 마을에서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70%나 낮은 이유를 조사하던 중 매우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매일 별다른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5가지 색의 식재료를 챙겨 먹고 있었고, 이 습관은 수십 년 동안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접시를 예쁘게 꾸미기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각 색깔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식물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 물질들이 신체 안에서 서로 힘을 합쳐 질병을 막는 방식은 이제서야 과학이 밝히기 시작하는 영역입니다. 붉은색 식품에는 리코핀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심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 빨간 피망 딸기가 대표적인 예이며, 하버드 연구에서는 이러한 붉은 식품을 매일 섭취한 남성이 뇌졸중 위험이 39%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황색과 노란색 식품은 베타카로틴과 플라보노이드를 제공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시력을 지켜줍니다. 당근과 고구마, 단호박, 오렌지 등이 해당되며, 존스 홉킨스 연구에서는 베타카로틴 섭취가 충분한 사람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56%나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초록색 식품은 엽록소와 엽산이 많아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손상된 유전자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녹차, 해조류가 대표적이며, 일본의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매일 초록 채소를 먹는 사람들의 위암 발생률이 45% 낮았습니다. 흰색 식품인 마늘, 양파, 버섯에는 알리신과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어 면역을 활성화하고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여줍니다. 일본 IG 암 연구소는 흰색 채소를 자주 먹는 사람들의 암 사망률이 34%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라색과 푸른빛 식품에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해 뇌세포를 보호하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효과를 줍니다. 가지보라, 양배추, 블루베리가 대표적이며, UCLA 연구에서는 안토시아닌이 뇌 노화를 2.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법이 강력한 이유는 색을 따로 먹을 때가 아니라 5가지 색을 함께 섭취할 때 서로 상승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붉은 피망의 비타민은 녹색 채소의 철분 흡수를 돕고, 아보카도의 지방은 주황색 식품의 카로티노이드 흡수를 높여줍니다. 마치 신체 안에서 완벽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의 백세인들은 색깔을 계산하며 일부러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한 끼 안에 다양한 색을 자연스럽게 담는 습관을 지녔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흰 쌀밥과 초록빛 해조, 샐러드 당근이 들어간 주황색 미소국, 보라색 절임 채소, 붉은 토마토가 들어간 식단은 단순하지만 색이 풍부한 전형적인 구성입니다. 최대한 효과를 얻고 싶다면 하루에 각 색깔에서 적어도 한 가지씩은 포함하려 노력해보세요. 신선한 것이 가장 좋지만 냉동 식재료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다양성과 꾸준함입니다. 기존 식단에 새로운 색 하나만 더해도 며칠 안에 몸의 활력과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적절한 양이 어떻게 수명을 늘리는지에 대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규칙인 하라하치부입니다. 이름 그대로 배가 여든 % 찼을 때 식사를 멈추는 습관이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지역인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 원칙을 마치 신념처럼 지켜왔습니다. 최근 서양 의학이 발견한 사실은 이 습관이 단순히 과식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세포 노화를 늦추는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백세인 연구를 이끄는 브래들리 윌콕스 박사는 하라하치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루 1800에서 1900칼로리를 섭취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인의 평균 섭취량인 2500에서 3000칼로리보다 훨씬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도 영양 결핍 없이 자연스럽게 칼로리 제한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이 장수 유전자로 불리는 서투인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유전자는 세포 건강과 염증 조절, 노화 속도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워싱턴대 연구에서도 가벼운 칼로리 제한을 실천한 사람들의 심장이 15년이 젊어진 것처럼 보였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적이며 염증 수치가 거의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음식을 저울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부름의 80% 지점에서 멈추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장수에 적합한 섭취량이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80%일까요? 일본 의사들은 천천히 먹으며 배의 감각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더 먹을 수는 있지만 배고픔이 사라지는 시점, 바로 그 순간이 멈춰야 할 때입니다. 포만감은 있지만 무겁지 않고 만족스럽지만 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약 20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빨리 먹어 이 지점을 놓치고 과식하게 됩니다. 규슈대학 연구에서는 식사를 빨리 하는 사람은 비만 위험이 3배 높고 대사질환 위험도 2배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20회에서 30회 정도 꼭꼭 씹어보세요. 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어 영양 흡수가 좋아지고 식사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져 맛을 더 잘 느끼게 되며 결국 뇌가 포만감을 인식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작은 그릇과 접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접시는 큰 접시보다 훨씬 작은 크기인데, 코넬대 연구에서는 작은 접시를 쓴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22% 적게 먹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라하치부를 실천한 사람들은 심장질환이 70% 적고 암 발생률은 절반 수준으로 낮으며 과식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었습니다. 몸이 항상 과도한 소화 활동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체력과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내일 단 한 끼만이라도 천천히 먹고 더 먹을 수 있지만 필요한 만큼만 먹고 나서 20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비밀은 많은 사람들이 피하지만 사실은 절대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의 식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발효식품에 숨겨진 놀라운 힘입니다. 일본의 전통 식단을 살펴보면 미소, 나토 절임, 채소 발효 생선 같은 발효 음식이 늘 식탁에 오릅니다. 단순한 곁들임이 아니라 이들은 장을 위한 천연 약재이자 우리 몸속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생물학적 무기입니다. 도쿄대학의 사사키 사토시 박사는 일본 백세인들의 장내 미생물 구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인 성인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유익균의 종류가 훨씬 다양하고 숫자도 많았으며 염증을 유발하는 유해균의 비율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매일 꾸준히 섭취해 온 발효식품에 있었습니다. 연구진이 1000명의 일본 백세인 장내 미생물을 조사했을 때 이들은 일반인의 3배에 달하는 속도로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특수균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고, 이 지방산은 염증 억제,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펜토시스라는 유익균은 백세인의 90%에게서 발견되었으나 젊은 층에서는 30%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발효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유익균들이 장에 정착하고 인체가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는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뼈 건강을 위한 비타민 K2,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 수면과 기분 조절에 작용하는 갸바 유해균을 억제하는 항균 성분까지 다양하게 생성됩니다. 도쿄 국립암센터가 9만 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발효대두를 매일 섭취한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7%, 심장병 위험은 18% 낮았으며 나토를 자주 먹은 여성은 골다공증 발병률이 절반 가까이 낮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유익균들이 미주신경을 통해 뇌와 직접 소통한다는 점입니다.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축은 단순한 소화 기능을 넘어서 기분 집중력, 기억력까지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매일 발효식품을 섭취한 사람들은 우울감과 불안 증상이 40% 낮았다고 일본 연구진은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종류를 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미소에는 아스페르길루스 나토에는 바실루스 서브틸루스 절임 채소에는 락토바실루스 플랜타럼처럼 각기 다른 균주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혼합될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처음에는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뜨거운 물에 미소 한 숟갈만 넣으면 유산균 국이 완성되고 점심에 절임 채소 한 조각, 저녁에 사워크라우트 한 포크만 더해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장내 환경은 새 균주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섭취량은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품질입니다. 자연 발효된 제품, 특히 저온 살균하지 않은 것이 이상적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절임 식품 중에는 단순히 식초에 절인 것들도 많아 유산균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하거나 가능하다면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매일 발효식품을 섭취한 사람들은 몇 주 만에 소화가 편해지고 피부가 맑아지며 기분이 안정되고 에너지 또한 일정해졌다고 보고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서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몸 전체의 건강이 결정됩니다. 이제 진짜 놀라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식사 습관 하나가 혈당을 통제하고 노화를 막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식사 순서에 숨어 있습니다. 일본의 장수 의사들은 너무도 단순해 보이지만 혈당 급증을 42%나 줄이고 수명을 늘리는 강력한 방법을 오랫동안 실천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먹는 음식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먹는 순서였습니다. 오사카 부립대학의 타카나가 타시마 박사는 음식 섭취 순서가 몸속에서 영양소를 처리하는 방식과 혈당 조절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당뇨병 약물과 맞먹는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핵심 순서는 간단합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은 그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 단 3가지 단계인데 이 조합이 몸속을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먼저 채소를 먹으면 섬유질이 소장 내벽을 덮어주는 그물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그물막이 이후에 들어오는 당분과 지방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주고 인슐린 반응도 혼란스럽지 않게 조절됩니다. 일본에서 당뇨 전 단계 상태였던 2,500명을 추적한 연구에서는 이 식사 순서를 따른 사람들의 68%가 식단을 바꾸지 않고도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단백질을 두 번째로 먹는 이유는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GLP-1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마지막에 먹게 되는 탄수화물은 몸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흡수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밥 한 공기나 빵 한 조각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지만 이 순서를 따르면 완만하게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집니다. 웨일 코넬 메디컬 칼리지의 연구에서도 이 순서를 따른 서양인 그룹이 같은 음식을 무작위로 먹은 사람들에 비해 혈당 상승이 인슐린 반응이 40% 더 낮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방법은 자연스럽게 섭취량까지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에서 먼저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탄수화물까지 갈 즈음엔 이미 만족한 상태가 되어 과식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100세 노인들이 젊은 세대보다 밥을 절반만 먹는 것도 억지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배가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당화 반응, 즉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해 세포를 손상시키는 과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당화는 노화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이며 이를 줄이면 뇌 기능이 향상되고 세포 노화 속도도 현저히 늦춰집니다. 이 방법을 바로 실천하고 싶다면 다음 식사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채소를 다 먹습니다. 다음은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한 접시에 모든 음식을 뒤섞지 말고 분리해서 순서대로 먹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식당에서는 샐러드를 다 먹고 나서 다른 메뉴로 넘어가면 되고, 집에서는 채소를 따로 소접시에 먼저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식사에서는 고바치라 불리는 작은 채소 반찬이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순서를 실천한 사람들은 불과 3일 만에 에너지 저하가 줄고 군것질 욕구가 줄며 정신이 맑아졌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방식은 습관이 되고 당신의 몸은 한층 안정된 활력과 건강 지표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소개할 이 습관은 건강을 완전히 바꾸고 심지어 수명을 수십 년 더 늘릴 수 있는 결정적인 비밀입니다. 바로 아침에 실천하는 간단한 물 습관. 이것은 일본의 100세 의사들이 거의 예외 없이 매일같이 지켜온 필수 루틴이며 건강 보조제도 아니고 특별한 식품도 아닙니다. 단지 하루의 시작과 동시에 따뜻한 물을 정확한 양만큼 마시는 행위. 나고야 대학교의 야마시다 히로시 박사는 이 간단한 습관이 신체 내부에서 엄청난 생리 반응을 일으키며 몸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고 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면 중 우리 몸은 세포를 복구하고 노폐물을 처리하며 다양한 대사 찌꺼기를 축적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에 공복으로 따뜻한 물을 640ml 마시면 신장과 장을 통해 이 모든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따뜻한 물을 공복에 마시는 순간 위장 반사 작용이 활성화되어 장 운동이 촉진되고 독소가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90분 동안 기초 대사량이 최대 24%까지 올라가며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 집중력과 인지 기능까지 높여줍니다. 카페인보다 더 확실하게 몸을 깨우는 자연의 방식인 셈이죠.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천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은 흡수가 빠르고 장기를 자극하지 않으며 부드럽게 내장을 깨웁니다. 일본 연구진은 따뜻한 물을 아침마다 마신 사람들은 신장 결석이 73%, 요로 감염이 61%, 변비는 48%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나고야 대학교의 장기 추제적 연구에서는 20년간 5,000명을 관찰했는데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은 전체 사망률이 37% 낮았고 심장마비, 뇌졸중, 암 발생률도 유의미하게 적었습니다. 뇌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되었고 노화 속도는 확연히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루틴에서 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500ml 미만은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800ml 이상은 일부에게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양은 640ml이며 기상 후 5분 이내에 한 번에 마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날 밤 보온병에 물을 준비해두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따뜻하게 듭니다. 너무 뜨겁지 않고 빠르게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온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몇 분 안에 마신 뒤 아침 식사 전까지 45분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물은 온전히 장기 내부에 작용하며 본래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일부는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런 반응은 보통 며칠 안에 사라지며 몸이 금세 적응하게 됩니다. 처음엔 400ml로 시작해서 일주일 안에 천천히 목표량까지 늘리면 부담 없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방광 용량이 증가해 화장실을 자주 가는 현상도 곧 안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피부가 맑아지고 에너지가 크게 상승하며 소화가 놀랍도록 편해지고 아침에 머리 맑음과 정신적 선명함까지 느꼈다고 말합니다. 만성적인 건강 문제까지 서서히 개선되거나 사라졌다는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연구에 참여한 70세 여성은 류마티스 관절통으로 고생했는데 이 루틴을 3개월 실천한 뒤 통증이 90% 줄었다고 보고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식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고도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습니다. 일본의 100세 의사들은 이 습관을 선택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로 여깁니다. 너무 오래 실천해왔기에 이제는 습관조차 아닌 자연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이 7가지 비밀은 각각 독립된 정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몸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하루를 따뜻한 물로 시작하는 루틴은 몸을 깨우고 정화시킵니다. 음식을 먹는 순서는 영양소의 흡수를 최적화하고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을 강화해 면역의 기초를 다져줍니다. 하라하치부는 과부하 없이 적정한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5가지 세계 식단은 세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고루 제공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서 식사하는 습관은 세포 회복의 시간을 확보해주고 따뜻한 음식은 소화기관의 기능을 지켜줍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모여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일본의 장수 의사들이 90대에도 환자를 진료하며 현역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작은 원칙들을 성실히 실천해온 결과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고 단순한 습관이 쌓이면 그것은 결국 비범한 장수로 이어집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극단적인 식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맞물리는 검증된 오래된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내일부터는 7가지 중 1가지만 먼저 실천해보세요. 다음 주엔 또 하나를 더 해보시고요. 몇 달만 지나면 왜 이 의사들이 노화는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는지 몸으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100세를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꽃 피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을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7가지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비밀은 무엇이었나요? 내일부터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와 계획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대화가 앞으로의 영상에도 큰 영감을 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콜라겐 가루를 음료에 타거나 캡슐을 빠짐없이 챙기며 잠들기 전까지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께 무릎이 여전히 뻐근하고 피부의 탄력도 돌아오지 않으며
근력이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번 내용이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정보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숨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자가 콜라겐을 섭취해도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콜라겐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 실수는 매우 사소하고 언뜻 보기엔 해롭지 않은 습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때문에 귀중한 영양이 완전히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뜨거운 음료와 함께 섭취하거나 단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빠진 식사를 하거나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실속 없는 값싼 파우더를 선택하거나 흡수가 어려운 시간대에 복용하는 등의 사소한 습관들이 자신도 모르게 흡수를 방해하고 결과를 약화시키며 때로는 애써 챙긴 보충의 의미마저 잃게 만듭니다. 특히 60세를 넘기면 몸의 소화력이나 단백질 분해 능력은 젊을 때와는 달라지고 세포 복구에 필요한 영양도 훨씬 더 많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관절이나 피부 근육을 제대로 지키고자 한다면 올바른 섭취 방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런 잘못된 습관 7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실수들은 콜라겐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회복 능력을 떨어뜨려 건강 보조식품을 그저 값비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주범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 몸은 이를 제대로 흡수하고 재구성하며 본래의 회복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7번째, 실수가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중에 포기하게 되는 진짜 이유이며 효과가 막 나타나려는 찰나에 중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까운 일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실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아주 흔하지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뜨거운 음료에 콜라겐을 타는 습관입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커피나 홍채 콜라겐 파우더를 넣어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편하고 마음도 차분해지는 이 루틴은 얼핏 보기엔 이상적인 건강 습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한 습관 속에 콜라겐을 망치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음료의 온도가 지나치게 뜨거울 경우 귀하게 준비한 콜라겐이 열에 의해 변질되어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콜라겐은 매우 섬세한 아미노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한 단백질이 아니라 관절을 회복시키고 피부에 탄력을 주며 근육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교한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아미노산 사슬은 온도가 약 71도, 즉 160도 화씨를 넘어서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결국 구조가 무너져 버립니다. 형태가 망가지면 우리 몸은 그 콜라겐을 회복 재료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곱게 잘 녹아있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콜라겐의 효능이 거의 사라진 상태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60세를 넘기신 분들에게 이 실수는 더욱 아프게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속도는 느려지고 단백질의 흡수력도 예전만 못해집니다. 그래서 한 그램 한 그램이 훨씬 더 소중해지는데 만약 컵 안에서 콜라겐의 펩타이드가 이미 파괴된 상태라면 마셔도 몸은 그것을 재료로 쓸 수 없습니다. 결국 꾸준히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아무 효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커피나 차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콜라겐을 넣는 나은 타이밍만 살짝 바꾸면 충분합니다. 평소처럼 음료를 준비한 후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식혀 김이 살짝 빠지고 너무 뜨겁지 않다 싶을 때 콜라겐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약 50도에서 60도 사이입니다. 이 정도의 온도에서는 따뜻함과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콜라겐의 섬세한 펩타이드 구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밤에 드시는 경우라면 따뜻하게 든 아몬드 우유나 코코넛 밀크 같은 식물성 음료에 콜라겐을 타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밤 시간은 몸이 자연스러운 회복 모드에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콜라겐이 더욱 잘 흡수되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컵 속의 콜라겐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관절과 피부 근육 나아가 몸 전체의 회복력을 지켜내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는 숨은 원인. 그것은 바로 비타민C 없이 콜라겐만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를 넘긴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고품질의 콜라겐 파우더를 꾸준히 먹고 있어도 혈액 속에 비타민C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으면 그 아미노산들은 몸에서 활용되지 못한 채 그냥 배출되고 맙니다. 몇 달째 먹고 있어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콜라겐은 재료에 불과합니다. 이 재료를 우리 몸이 제대로 조립하고 기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아미노산들을 배열해 피부와 관절,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튼튼한 섬유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가 부족하면 매일 질 좋은 콜라겐을 열심히 먹고 있다 해도 그 합성 과정 자체가 크게 저하되어 버립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비타민C 저장량도 줄어들고 위산 분비도 약해져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과일 섭취를 줄이는 생활 습관까지 겹치면서 이 부족 현상은 더 심각해집니다. 실제로 고령자의 비타민C 섭취가 낮아지면 피부 속 콜라겐 밀도가 뚜렷하게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결핍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아주 간단합니다. 콜라겐을 섭취할 때 반드시 비타민C도 함께 챙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양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루 250에서 500mg 정도면 충분히 콜라겐 형성 과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레몬이나 라임 물귤, 스무디 오렌지, 키위 딸기, 주스 등과 함께 마셔도 좋습니다.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당분이 많을 경우 콜라겐 섬유에 결합해 그 구조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일이 어렵다면 비타민C 보충제를 같이 복용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실수를 바로잡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피부에 생기가 돌고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콜라겐 섭취량을 늘렸기 때문이 아니라 콜라겐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환경이 드디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콜라겐만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콜라겐과 비타민C,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몸은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콜라겐만 꾸준히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콜라겐의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며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공통된 패턴이기도 합니다. 질 좋은 콜라겐 파우더를 구입해 매일 아침 빠짐없이 섭취하고 몇 주, 몇 달씩 성실하게 이어가는데도 무릎 통증은 여전하고 피부는 얇아지고 근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콜라겐이 나한텐 안 듣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지만 그 원인은 훨씬 단순하고 흔한 문제.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소화 속도는 느려지고 근육 생성 신호는 약해지며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이 떨어지는 등 여러 변화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처럼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동화 저항이라고 불리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40대, 50대에는 충분했던 단백질 양이 60대를 넘어서면 똑같이 먹어도 모자라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식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관절 회복이나 근육 유지 피부 재생에 필요한 재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이긴 하지만 완전한 단백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이나 조직 회복에 필수적인 아미노산, 특히 트립토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에는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 등 관절과 피부에 특화된 아미노산은 풍부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로이신, 이소로이신, 발린, 라이신,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들도 함께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구성 요소들이 부족하면 콜라겐은 몸에서 원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한 에너지원으로만 사용되어 버리며 기대했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노년의학회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체중 1kg당 하루 1g 이하의 단백질만 섭취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근육량 감소, 염증 증가 조직, 회복 저하, 그리고 콜라겐 대사 기능 저하까지 함께 나타난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결국 콜라겐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콜라겐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콜라겐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해줄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콜라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하루 필요, 단백질 섭취량을 정확히 채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약 70에서 8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30g 남짓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몸에게 큰 영양 결핍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단백질을 하루에 나눠서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흡수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각각 20g 정도씩 고르게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녁 한 끼에 몰아먹는 방식은 효과가 낮으며 하루 전체에 걸쳐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이 몸이 활용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콜라겐을 단독으로 섭취하지 말고 실제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릭 요거트 달걀, 견과류 씨알류가 들어간 오트밀 생선 닭가슴살, 고단백 스무디 등을 함께 조합하면 콜라겐에 포함된 특수 펩타이드와 완전 단백질에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콜라겐은 식사 대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콜라겐은 훌륭한 보조제이지만 근육이나 피부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완전 단백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실수를 바로잡은 분들은 대부분 4주에서 8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고 계단을 오를 때 발이 훨씬 가벼워지며 피부가 두터워지고 탄력이 생기고 아침에 느껴지던 뻣뻣함이 줄어들고 근육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콜라겐 섭취량을 늘려서가 아니라 몸이 콜라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불씨이고 단백질은 연료입니다. 60세를 넘긴 우리의 몸이 재생과 회복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진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콜라겐을 섭취하는 시간대를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타민제를 챙겨 먹듯 공복 상태에서 콜라겐을 커피 한 잔과 함께 가볍게 마시는 것을 습관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간편하고 매일 실천하기에도 수월한 루틴처럼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점은 콜라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타이밍입니다. 60세를 넘기면 콜라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몸속에서 잘 쓰일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아침 시간의 인체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며 혈당 안정과 에너지 확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콜라겐을 섭취하게 되면 원래는 관절이나 피부 근육 재생에 쓰여야 할 펩타이드들이 에너지원으로 전환되어 소모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꽤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정작 콜라겐이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낭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식후 또는 저녁 시간대의 콜라겐 섭취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에 들어가는데 이 시기에 콜라겐을 공급하면 재생과 복원작용 콜라겐 합성 근육 회복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펩타이드가 혈류를 통해 온몸을 순환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전 콜라겐을 섭취하면서 관절의 편안함, 피부의 탄력 아침, 기상의 부드러움이 뚜렷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콜라겐에는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가 있어 저녁에 섭취할 경우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잠을 유도하는 약물은 아니지만 몸이 본래 가진 회복 리듬을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밤에 콜라겐을 챙겨 드신 분들 중에는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거나 아침에 느껴지던 관절의 뻣뻣함이 훨씬 덜해졌다고 느낀 사례도 많습니다. 이처럼 타이밍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밤 음료에 콜라겐을 타거나 저녁 식사에 요거트에 섞거나 잠들기 1시간 전쯤 가벼운 간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단지 그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콜라겐이 훨씬 더 잘 흡수되고 실제 조직 재생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처럼 에너지로만 소모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단순히 복용만 한다고 효과가 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언제 섭취해야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양이라도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회복 리듬을 타는 그 타이밍에 맞춰 콜라겐을 공급해 주었을 때 비로소 같은 양이라도 체감 가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타이밍의 차이가 결국 회복 속도와 생기 있는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5번째 실수는 값이 싸고 품질이 낮은 콜라겐 파우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특히 어르신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절이나 피부 근육을 지키고 싶다는 진심에서 출발하지만 무심코 잘못된 제품을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용량으로 할인 중인 제품 포장만 번지르르한 제품들 중에는 실제로 정밀한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저품질 콜라겐이 단지 효과가 없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관을 자극하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모든 콜라겐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60세를 넘기면 소화 효소 분비량이 줄고 위산의 강도도 약해져 인공성분이나 첨가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야 할 콜라겐은 반드시 정확한 처리 과정을 거친 고순도 제품이어야 합니다. 물에 잘 녹을 수 있도록 효소로 미세하게 분해되었으며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 형태가 이상적입니다.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콜라겐은 체내에서 잘게 나뉘지 못하고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을 유발하거나 전혀 흡수되지 못한 채 배출됩니다. 또한 저가 제품에는 품질이 낮은 원재료가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온 처리된 동물성 부산물이나 화학약품으로 세척된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은 콜라겐 구조를 망가뜨리거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설탕 인공 감미료, 점증제, 인공 색소, 보존료 등이 첨가되어 있다면 소화기관뿐 아니라 관절과 면역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품질 콜라겐은 뜨거운 물에도 잘 녹으며 맛이나 향이 거의 없어 식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화로 인해 소화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조차도 흡수할 수 있도록 펩타이드 형태로 충분히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이처럼 잘 준비된 펩타이드는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퍼져나가 무릎 척추, 피부 결합 조직 등 필요한 부위에 도달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콜라겐을 고를 때 확인해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제품 포장에 가수분해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콜라겐 파우더라고만 적혀 있다면 흡수력 면에서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관절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1형 및 3형 콜라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사육 환경이 명확한 국산 한우나 청정 바다에서 잡은 생선 유래 콜라겐이 이상적입니다. 넷째, 제3의 기관에서 중금속 농약 유해물질 등의 검사를 거쳤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 향료나 색소 보존료 등의 첨가물이 없는지도 중요합니다. 제품의 원료, 출처 콜라겐 종류 처리 방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한 어르신들 중에서도 저렴한 제품에서 검증된 고순도 펩타이드 콜라겐으로 바꾼 뒤 불과 몇 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꼈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침에 느껴지던 관절의 뻣뻣함이 완화되고 피부에 탄력이 생기며 산책 후 느끼던 근육 피로도 덜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기적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마침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콜라겐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60세를 넘긴 지금 콜라겐의 품질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이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가격이 아닌 성분과 처리 방식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내 몸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충분한 수분 없이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마치 하나의 정답처럼 생각합니다. 먹기만 하면 몸이 알아서 써줄 것이다 라는 믿음 말이죠. 하지만 특히 60세를 넘긴 몸에는 이 단순한 믿음이 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콜라겐을 넣어줘도 그것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비유하자면 집의 뼈대와 같습니다. 형태를 유지하고 탄력과 강도를 만들어주는 기본 구조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뼈대를 부드럽게 연결하고 전체를 유연하게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이 바로 수분입니다.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 콜라겐 섬유도 부드러워지고 관절이나 피부 근육에 유연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세 이후에는 하루 동안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량이 많아지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집니다. 게다가 신장은 수분을 더 자주 배출하고 커피나 홍차 같은 음료를 수분 보충이라 믿고 마시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이들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체내 수분을 더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의 조직은 쉽게 건조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결국 열심히 섭취한 콜라겐조차도 붙어있을 자리가 없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마른 흙에 시멘트를 부어도 금이 가고 갈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도 충분한 수분과 함께 콜라겐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피부 탄력성이 무려 22%나 향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수분은 콜라겐의 효과를 끌어올리는 숨은 동반자인 셈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체내의 콜라겐 펩타이드가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고 관절 내 윤활작용은 약해지며 피부는 아무리 콜라겐을 먹어도 여전히 건조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근육 회복도 늦어지고 단백질 전체의 소화와 흡수 능력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수분은 단순한 보조 요소가 아닙니다. 콜라겐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본 환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분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상적인 방법은 하루 종일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흡수에 더 유리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깨끗한 물 허브차 간이, 약한 국물, 그리고 콜라겐을 섞은 물 등입니다. 여기에 수분이 풍부한 음식도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큽니다. 오이, 수박, 사과, 배추류, 채소 등은 훌륭한 수분 공급원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전해질 보충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커피나 진한 홍차는 수분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수분을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콜라겐을 마신 후 반드시 물 한 잔을 함께 마시는 것.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60세 이후의 몸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수분 보충을 개선한 후에는 빠르면 몇 주 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들고 피부는 촉촉해지며 소화는 편안해지고 전반적인 활력과 집중력도 올라갑니다. 콜라겐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분이라는 파트너가 있어야만 본래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어도 흙이 말라야 있다면 싹은 트지 않습니다. 물을 줘야만 비로소 콜라겐이 몸을 다시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관절 하나, 세포 하나에서부터 우리의 몸은 오늘도 새롭게 다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수분 한 잔에서부터입니다. 7번째 실수는 변화를 서두르다가 효과가 나타나기 직전에 중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실수를 반복하는데 안타까운 이유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 바로 직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멈추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담아 콜라겐을 시작하고 매일 아침 따뜻한 음료에 섞어 마시며 피부가 매끄러워질까, 손톱이 단단해질까, 아침의 뻣뻣함이 줄어들까 설렘을 갖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2주, 3주가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며 콜라겐을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 설명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즉효성 영양제가 아닙니다. 이는 구조를 다시 세우는 긴 과정이며 특히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재생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나 관절 근육, 결합 조직을 이루는 재료입니다. 이 단단한 구조들이 단 하루 만에 새 것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조직이 회복하고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마치 집을 리모델링할 때 처음에는 겉이 변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벽 속부터 천천히 고쳐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연구도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피부 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매일 꾸준히 콜라겐을 섭취한 고령자들의 경우 4주째에는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12주째에는 피부 탄력이 30% 이상 증가하고 잔주름이 완화되며 수분량도 크게 향상되는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관절 불편감을 가진 고령자들이
뚜렷한 차이를 느낀 시점은 콜라겐 섭취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즉 2주 혹은 3주 만에 그만두면 몸이 이제 막 회복 작업을 시작하려는 찰나의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어떤 순서로 변화를 일으킬까요? 1주차 몸은 수분 보충과 소화 흡수 환경을 먼저 다듬기 시작합니다. 깊게 잠이 들거나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몸이 이미 콜라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5주차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아침에 극심했던 관절 뻣뻣함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손톱이 단단해지고 움직임이 덜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9주에서 12주차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피부의 매끄러움 탄력, 손톱의 강도 걷고 난 후 근육 회복 속도 계단을 오를 때의 가벼움 등 몸 전체에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보다 꾸준함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 섭취하는 것이 대량으로 불규칙하게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좋은 습관을 대신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콜라겐은 촉진 역할을 할 뿐이고 그것을 빛나게 해주는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 각 끼니마다의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한 식사, 가벼운 운동, 그리고 깊은 잠과 같은 일상 속 습관입니다. 이 환경이 갖추어져야만 콜라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매일 콜라겐을 마시고 있음에도 눈에 띄는 결과가 없다고 느끼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회복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콜라겐은 마법이 아니라 생명체의 재생 과정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늘 기다린 만큼의 답을 내놓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몸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콜라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중 단 하나라도 나도 그랬나 싶으셨다면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어르신들 또한 알지 못한 채 이런 실수를 반복해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중 몇 가지를 동시에 하고 계신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누군가가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제는 알고 계시잖아요. 뜨거운 음료가 귀한 펩타이드를 망가뜨렸을 수도 있다는 것. 비타민C가 없으면 관절 개선이 더딜 수 있다는 것. 단백질이 부족하면 효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 복용하는 시간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진다는 것. 수분 섭취가 콜라겐 작용 전반을 지탱한다는 것. 그리고 결과를 보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이라는 것까지요. 결국 진짜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우리 몸에는 여전히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을 살리는 타이밍과 방법이 필요할 뿐이죠. 음료를 식힌 후 콜라겐을 넣고 반드시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고 식사를 통해 단백질을 보충하며 틈틈이 물을 마셔주고 되도록 밤 시간대에 복용하는 방향으로 조절하세요. 또한 분해가 잘 된 고품질 제품을 선택하고 최소 8주에서 12주는 반드시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변화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콜라겐이 정말 효과가 있나 라는 의심은 점차 이제는 콜라겐 없으면 안 돼 라는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결국 관절을 보호하고 피부를 가꾸며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신감과 활기찬 일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동안 콜라겐을 얼마나 오랫동안 드셔오셨는지요.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콜라겐을 복용 중인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과학에 근거한 나이에 지지 않는 건강 정보를 쉽게 친절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콘텐츠 제작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당신께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실천 하나가 분명히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